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내가 18살의 한 나라의 국모였다가 하루아침에 노비로 떨어진다면, 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영영 이별하게 된다면 그 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그런 정말 믿기 힘든 삶을 실제로 살아낸 한 여성, 조선의 가장 비극적인 왕비로 불리는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요. 비운의 왕비라는 그 한 문장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존엄, 그리고 60년이 넘는 그 기다림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생생하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슬픈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한 인간이 그 시대를 어떻게 온몸으로 버텨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인데요. 그럼 그 이야기의 첫 장부터 함께 펼쳐보죠. 자료를 보면 정순왕후 송씨는 1440년생 열양부원군 송현수의 딸로 태어났다고 나와요. 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해서 칭찬이 자자했다고 하는데 사실 고모가 세종의 아들인 영영대군의 부인이었다는 배경도 뭐랄까 무시 못할 스펙 아니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둘 다 중요했죠. 하지만 단종의 경우에는 후자, 그러니까 인품이 더 절실했어요. 인품이요? 네, 아시다시피 문종이 일찍 세상을 뜨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당시 왕권이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그렇죠. 불안했죠. 이런 상황에서 외척 세력이 너무 강한 가문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었거든요. 왕실로서는 강력한 정치적 배경보다는 어린 왕을 곁에서 현명하게 보필해줄 성숙한 인물 자체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송 씨의 그 뛰어난 인품이 강력한 배경을 이긴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결국 1454년 15세의 나이로 한 살 어린 14세의 단종과 혼인해서 왕비가 됩니다. 신부가 신랑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당시로서는 꽤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왕에게 성숙한 반려자가 필요하다는 왕실의 깊은 고민이 담긴 결정이었겠네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절은 정말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네, 정말 짧았죠. 바로 다음 해인 1455년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아 버리죠. 맞습니다. 이 사건으로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나고 정순왕후는 불과 16세의 나이에 의덕 왕대비라는 존호를 받게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데요. 왕대비면 대자가 붙었으니까 왕비보다 더 높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남편은 상왕으로 물러났는데 부인은 오히려 지위가 올라간 셈이라니? 이게 무슨 상황이죠?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죠. 겉보기엔 격상된 것 같지만 그 의미를 뜯어보면 지독하게 잔인한 조치입니다. 잔인한 조치요? 네, 왕비는 현재 왕의 아내로 살아있는 권력이지만 왕 대비는 이전 왕의 아내, 즉 과거의 인물이라는 뜻이거든요. 16살 어린 정순왕후에게 의덕 왕대비라는 호칭을 붙여준 건 당신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 과거의 인물이라고 공식적으로 낙인 찍어버린 겁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궁궐 한쪽 구석에 유폐시켜버린 거죠. 와, 정말 교묘하고 무서운 방식이네요. 16살의 왕대비가 돼서 궁궐 한편으로 밀려난 것도 기가 막힌데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었을까요? 그게 자료를 보면 이게 정말 서막에 불과했더라고요. 세상에. 네, 진짜 비극은 2년 뒤인 1457년에 찾아옵니다. 성산문, 박팽년 같은 집현전 학사들이 중심이 된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된 거죠. 사육신 사건이요? 맞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세조는 마지막 남은 위험마저 제거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끔찍합니다. 단종은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돼서 머나먼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정순왕후는 군부인으로 강등됐다가 최종적으로는 노비요. 네, 노비입니다. 한나라의 국모를 아무리 폐위되었다지만 노비로 만들었다는 게 이게 역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상식적으로 선을 너무 넘은 처사 같은데요?
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더 잔혹한 겁니다. 물론 세조도 체면은 있었는지 기록을 보면 실제 노비처럼 힘든 노동은 시키지 말라고는 했어요. 아, 그랬나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신분 자체를 파괴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히 지위를 빼앗는 걸 넘어서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와, 왕실의 일원이었다는 모든 기억과 흔적을 지워버리고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거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극단적인 고립 조치였던 거죠.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자료에 묘사된 남편과의 마지막 이별 장면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슬퍼요. 그렇죠.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헤어진 곳이 청계천에 있던 다리라고 하는데요. 이별 후에 사람들이 이 다리를 영도교, 즉 영원히 이별하고 건넌 다리라고 불렀다고 해요. 네, 영도교. 소설 영영이별 영이별에 나오는 당신과 내가 영영이별하였다 하여 영영 건넌 다리라는 구절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18살의 어린 아내가 유배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 심정으로 그 다리 위에 서 있었을지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하. 그렇게 남편과 생이별을 한 정순왕후가 쫓겨나 머물게 된 곳은 정업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정업원이요? 네, 이곳은 원래 죄를 지은 후궁이나 궁녀들을 내보내서 비구니가 되어 살게 하던 곳인데 사실상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유배나 다름없는 공간이었죠. 동대문 밖 숭인동에 있었다는 이 정업원에서 그녀의 처참했던 삶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는 장소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동망봉이네요. 네, 동망봉.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언덕에 올라서 남편이 유배된 동쪽 그 영월 땅을 바라보며 통곡했다고 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십 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올라가서 보이지도 않는 동쪽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 그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녀의 삶 그 자체였던 거죠. 나는 당신을 단 하루도 잊지 않았다. 잊을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그녀의 유일한 일과였을 겁니다. 그러네요. 훗날 영조가 이 사연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동망봉이라는 글씨를 직접 써서 바위에 새기게 했는데 이게 또 일제강점기 때 채석장으로 쓰이면서 그 바위가 폭파되어 사라졌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런 비극 속에서도 작은 온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인시장에 대한 기록인데요. 아, 네. 세조가 내린 집과 식량을 정순왕후가 모두 거부하고 풀뿌리로 연명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녀를 가엾게 여긴 동네 아낙네들이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당시 왕의 눈밖에 난 죄인을 돕는다는 건 자기 목숨은 물론이고 온 가족의 목숨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정의 감시가 심해져서 직접 음식을 전해주기 어려워지자 이 아낙네들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냈죠? 여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작은 시장을 열어서 채소를 사고 파는 척하면서 정순왕후의 시녀에게 몰래 채소나 음식을 던져주는 방식으로 도왔다고 해요. 와... 권력의 그 서슬퍼런 감시망을 뚫고 이어진 이름 없는 민초들의 연대와 연민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시장이었던 거죠. 그 온정 덕분에 겨우 생계를 이어갔던 거군요. 심지어 직접 일을 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맞아요. 정업원터 근처 비우당 뒤편에 자주동샘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이곳에서 시녀들과 함께 옷감에 자주생물을 들이는 염세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 여인시장의 상인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일부러 염색일감을 맡겼을 거라고 추측하죠.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한 나라의 국모였던 이가 차가운 샘물에 손을 담가 곱게 물을 들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겁니다. 단종과의 사이에 자식도 없었고 부부로서 함께한 시간도 1년 남짓이니 제대로 된 추억조차 쌓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18살의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아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녀의 삶이 더욱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건 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길었다는 점입니다. 단종은 유배된 그해 겨울 결국 사약을 받고 1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남편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그로부터 60년이 넘는 세월을 더 살아냅니다. 네, 60년이요. 자신과 남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세조보다 무려 53년을 더 살면서 세조는 물론이고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에 이르기까지 5명의 왕이 즉위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모두 지켜본 거죠. 맞습니다. 1521년 82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는데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그 긴 세월을 버티게 한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단순히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 언젠가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빼앗긴 지위를 반드시 되찾고야 말겠다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살게 한 동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녀가 눈을 감았을 때 신부는 여전히 노산군 부인이었기 때문에 장례는 대군 부인의 예로 조촐하게 치러졌고 묘도 왕릉이 아닌 평범한 묘로 조성되었습니다. 죽어서도 왕비로 인정받지 못한 채 눈을 감은 거죠. 그리고 왕비로 공식 복권되기까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로도 177년이라는 믿기 힘든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네, 177년.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그게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정치의 무서움입니다. 중종 때 조광조 같은 신진 살림 세력이 단종과 정순왕후의 복권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단종과 정순왕후를 복권시킨다는 것은 곧 세조의 왕위 찬탈이 정당하지 않은 반역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세조의 뒤를 이은 모든 왕들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왕조의 근간을 뒤엎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하고 민감한 문제였던 거죠. 아, 그래서 후대 왕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1698년 숙종대에 이르러서 송시열, 김수환 같은 신하들의 거듭된 건의로 공식적인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177년 만에 드디어 한을 푼 거네요. 맞습니다. 숙종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여러 역사적 재평가 작업을 진행했는데 단종 복권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왕실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민심을 다독이려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덕분에 정순왕후는 제 이름을 되찾게 된 거죠. 복권되면서 마침내 정순왕후라는 시호를 받게 되고요. 어그러짐이 없고 화합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죠. 네, 정순왕후. 그리고 그녀의 묘는 능으로 격상되어 사릉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이름의 뜻을 알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릉이라는 이름 두 글자에 그녀의 64년에 걸친 기다림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할 사자를 써서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평생토록 사모하고 그리워했다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남편에 대한 지조를 굽히지 않았던 그녀의 삶을 후대가 마침내 인정하고 존경을 바친 것이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녀의 사릉은 현재 경기도 남양주에 있고 남편 단종의 장릉은 강원도 영월에 있어서 죽어서도 두 사람은 결국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게 참 안타깝죠. 그래도 오늘날에는 매년 단종비 정순왕후 운하제가 열리면서 그녀의 숭고했던 삶과 정신을 기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녀의 흔적이 남은 서울 숭인동 일대에서 추모제가 열리고 정순왕후 숨결길이라는 길도 조성되어 있죠.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길을 걸어보시면 아마 발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저희는 완비에서 노비로 64년의 고독을 견디고 177년을 기다려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정순왕후의 삶을 자료를 통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권력의 무상함과 역사의 비정함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정순왕후의 능인 사릉의 소나무들은 모두 남편 단종이 묻힌 영월의 장릉을 향해 고개를 숙인 듯 굽어 자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네, 물론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녀의 삶을 기억하고 안타까워했던 후대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애틋한 이야기일 겁니다. 혹시 서울 동망봉 근처나 숭인동을 지나게 되신다면 아주 오래전 그곳에서 매일같이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을 한 여인의 삶을 잠시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잊지 않는다는 것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